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돼지고기에는 세균과 중금속, 심지어 인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성분이 들어있어 식품안전 전문가들이 고위험 부위로 경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권장 섭취량의 수십 배에 달해 심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어떤 부위는 돼지 몸속에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 약물이나 중금속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위험한 부위는 섭취 시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어 민간에서는 독성약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반드시 폐기해야 할 부위들이 일부 양심 없는 유통업자들에 의해 다져져 만두나 찐빵 고기전 등의 속재료로 사용되어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돼지고기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6부위를 가장 솔직하게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어떤 부위는 콜레스테롤 폭탄이고, 어떤 부위는 중금속이 쌓인 곳이며, 어떤 부위는 아예 유통이 금지된 독성 부위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떤 부위를 피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가족의 식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강 수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바로 돼지의 뇌입니다. 예전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선 모양이 닮은 음식이 그 기관을 보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로 머리를 많이 쓰거나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돼지 뇌를 삶아 국으로 먹거나 전골에 한두 조각 넣어 보약처럼 드시곤 했습니다. 부드럽고 말캉한 그 식감은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들듯 매끄럽고 마치 사람 뇌와 비슷하게 생겨서 더더욱 보양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얼큰한 정어리나 달걀찜에 넣어 먹으면 그 고소함과 진한 맛에 숟가락을 놓기 힘들다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잠시 입맛을 멈추고 이 부위의 또 다른 면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돼지 뇌에는 모든 의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100g만, 즉 2덩이 정도의 약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무려 2을 훌쩍 넘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의 몇 배가 넘는 수준이며 기름 좔좔 흐르는 삼겹살 한 접시보다도 훨씬 위험한 수치입니다. 자주 이걸 보약 삼아 먹는다는 건 마치 매일 혈관 안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집의 배수관에 기름을 계속 흘려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찌꺼기가 쌓이고 결국엔 물이 흐르지 못하고 막히는 것처럼 우리의 혈관도 점점 더 끈적해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은 오르고 혈중 지방도 올라가며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기 딱 좋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자주 드신다면 그 위험성은 배가 됩니다.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무서운 질환이 사실은 이런 보신 식습관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러한 질환을 가진 분들께는 돼지 뇌는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뇌를 먹고 뇌를 보신한다는 말은 실상은 뇌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까지도 해치게 되는 모순된 선택이 되는 셈입니다.
콜레스테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퓨린 함량도 높기 때문에 통풍을 앓는 분들에겐 더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먹고 나면 관절이 붓고 찌릿한 통증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바로 중금속 축적입니다. 돼지가 자라는 환경이 만약 오염되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납이나 수은 같은 독성 물질이 혈류를 타고 뇌까지 침투하여 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위생검사와 검역을 거친 돼지고기라면 중금속으로 인한 급성 중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쉬운 건 오히려 그 콜레스테롤 폭탄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건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돼지뇌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식품 속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끼치는 영향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다고도 합니다. 즉,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두 번 아주 적은 양으로 맛만 본다는 정도는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끔 한두 조각 집어먹으며 그 고소한 맛을 음미하는 건 어쩌면 입안의 추억이자 작은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영양은 한 가지 식재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로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고 싶다면 골고루 챙겨 먹는 식단, 꾸준한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음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돼지뇌 한 조각이 우리 지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마트에서 말랑말랑한 돼지뇌를 마주치게 된다면 그 유혹 앞에서 스스로 되뇌어 보세요. 이건 가끔 먹을 땐 맛있지만 자주 먹으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보양식일 수 있다는 것. 입은 잠시 즐거울 수 있어도 내 몸은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병이 될지 건강이 될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위는 돼지의 간입니다. 달큰한 시금치와 함께 끓인 돼지간국 불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간볶음. 이 두 가지는 많은 분들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정겨운 밥반찬일지도 모릅니다. 예전부터 돼지간은 돼지의 해독기관이자 가장 영양이 풍부한 부위로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에 좋은 음식으로 또 비타민 A가 많아 눈 건강에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간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남겼고 아이들이 공부로 지치거나 산모나 병후 회복 중인 가족이 있으면 정성스레 돼지간을 푹 삶아 국을 끓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이 간 역시 잘 알지 못한 채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돼지간에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소의 저장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과연 과장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은 돼지든 사람이든 몸속에 해로운 물질을 분해하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독소나 중금속 약물 성분이 간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나 마시는 물에 만약 납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 성분이 들어있었다면 그건 고스란히 간에 쌓이게 되고 고기를 삶는다고 해도 완전히 제거되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간의 중금속 수치는 일반 살코기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간을 자주 많이 먹는다면 우리 몸속에도 독성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서서히 손상되거나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돼지간은 콜레스테롤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100g 기준으로 300, 4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관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겐 분명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A의 과다 섭취입니다. 돼지간은 비타민 A가 풍부해 분명 장점이지만 과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과잉 섭취 시에는 어지러움, 구역질, 뼈 통증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돼지간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역과 위생검사를 통과한 제품이 판매되는 대형마트나 믿을만한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간은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100g 바움 이내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적당하며 빈혈이 심하거나 비타민 A가 부족한 분들도 과하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결국 관건은 적당이라는 그 한 단어에 있습니다. 셋째는 구매할 때의 관찰과 조리 과정입니다. 생간을 살 때는 표면에 흰색 알갱이 같은 덩어리가 있거나 얼룩이나 반점이 있는 경우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병든 돼지의 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입 후에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구고 얇게 썬 후 피를 충분히 제거해 주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의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반쯤만 익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방식은 위생과 안전면에서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돼지간은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잘 쓰면 몸을 보하는 든든한 식재료지만 방심하고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공포나 극단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위험 요소를 알고 올바르게 다루고 적당히 즐기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식생활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위는 바로 돼지의 콩팥, 즉 돼지 신장입니다. 서울의 재래시장이나 여름철 야외 포장마차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 부위는 특히 남성분들 사이에서 정력에 좋다는 말로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약해졌을 때 한 번쯤은 먹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고기 중에 고기라며 숯불에 올려 노릇하게 구운 콩팥을 즐기곤 합니다. 익으면 톡톡 터지는 특유의 식감과 감칠맛은 분명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요즘 의학계에서는 이 부위에 대해 전혀 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영양가 높아 보이는 돼지 콩팥, 과연 진짜로 보신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독이 든 식사가 될까요?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돼지의 콩팥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말은 곧 돼지가 먹은 사료나 마신 물에 혹시라도 중금속이나 해로운 화학물질이 들어있었다면 그 잔여물 대부분이 간과 함께 콩팥에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돼지 콩팥에 납카드뮴 등의 중금속 수치가 일반 근육 부위보다 몇 배 이상 높게 검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콩팥을 장기간 자주 섭취한다면 어떨까요?
눈에 띄는 이상이 없어도 우리 몸속에는 서서히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생식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보신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신장을 더 피로하게 만든다면 그건 참된 건강이 아니라 위험한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과 퓨린 함량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돼지간과 마찬가지로 콩팥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편이며 통풍 환자들에게는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퓨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 고지혈증, 고혈압, 통풍 증상이 있는 분들에겐 이 부위가 보약이 아니라 주의 식품인 셈입니다. 그러나 가장 간과하기 쉬운 그리고 가장 위험한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착된 채로 함께 조리될 수 있는 신장 위에 작고 단단한 조직, 바로 위샘입니다. 위샘은 돼지 콩팥 꼭대기에 붙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분비기관으로 강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위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특히 강력한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이 성분이 열에도 매우 강해 일반적인 조리로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도축 과정에서 이 위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콩팥에 붙은 채 유통되어 조리된다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의 몸속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분출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혈압, 급상승, 어지럼증, 식은땀, 메스꺼움,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순식간에 밀려올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축 시 부신을 반드시 제거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절대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부위로 검은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콩팥 요리는 아예 금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정상적인 위생 기준을 갖춘 도축장에서 나온 콩팥은 부신이 제대로 제거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안전을 바란다면 집에서 직접 손질할 때 콩팥 꼭대기에 색이 다르고 질감이 단단한 부위가 붙어 있다면 꼭 칼로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결국 이 돼지 콩팥이라는 식재료는 전통과 현대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보양이란 명목으로 맹목적으로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감에 휘둘리지 말고 차라리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채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식은 도구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건강은 식탁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부위는 바로 돼지의 폐입니다. 남쪽 지방, 특히 예전의 전라도나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배나 도라지를 넣어 푹 고운 돼지 폐탕이 기침이나 가래에 좋다고 여겨지곤 했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몸이 으슬으슬할 때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풀리는 느낌도 들죠.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자연의 기침약이라며 즐겨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돼지폐는 먼지와 세균이 가득한 쓰레기 주머니와 같다. 며 손사래를 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돼지는 본래 코로 땅을 파고 다니는 습성이 강해서 폐 안에 흙먼지, 이물질이 들어갔을 거란 인식이 강하거든요.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건 폐 속에 들어있는 먼지보다도 더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바로 병원균입니다. 돼지도 사람처럼 폐렴이나 기관지염,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는데 병든 돼지의 폐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고온으로 조리해도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일부 양심 없는 유통업자들이 병사한 돼지의 폐를 몰래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중독되거나 심한 경우 입원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도축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돼지폐는 해체와 세척 과정에서 매우 쉽게 오염되며 특히 공장처럼 운영되는 도축장에서는 폐 내부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 기도로 물을 직접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생관리가 미흡하면 외부 세균이 그대로 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말끔해 보여도 내부에는 혈액과 불순물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폐를 가정에서 요리하려면 엄청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이 흐르는 수도꼭지에 폐를 연결해 수차례 주물러 씻고 폐 안쪽에 혈액과 찌꺼기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대충하면 오히려 위험한 식재료가 되는 것이죠. 폐가 하얗고 투명하게 될 때까지 세척을 마쳐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먹지 말까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돼지폐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수십 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폐에 남아있을 수 있는 해로운 잔여물이나 병원균을 우려해 아예 유통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마트나 식당에서는 아예 이 재료를 구할 수조차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돼지폐가 유통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식재료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하고 세척과 조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돼지폐가 정말로 기관지나 폐에 좋은 음식이냐는 질문에 대해 과학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대부분의 효과는 따뜻한 국물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열에 의한 일시적 완화에 가깝고 돼지폐 자체는 단백질이 주성분일 뿐 특별한 약용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돼지폐는 그 자체로 위험한 음식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식재료도 아닙니다. 사려 깊게 고르고 깨끗이 씻고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철저히 지킨다면 가끔씩 전통의 맛을 느껴보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단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자주 먹는 건 지양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과학적 시각으로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부위는 바로 돼지 대장입니다. 흔히 막창이나 곱창이라 불리는 이 부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뜨끈한 곱창 전골이나 불향 가득한 매콤한 막창 볶음만 떠올려도 입안에 군침이 돌고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최고의 별미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분들은 대장의 특유의 냄새만 맡아도 인상을 찌푸리고 그 부위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인지 생각하면 도저히 먹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 돼지 대장 과연 믿고 먹을 수 있는 부위일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대장은 돼지 몸속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배설물이 지나가는 마지막 통로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위험성이 가장 높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내부에는 대장균, 기생충, 알 등 다양한 병원균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몸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익히지 않은 대장을 먹으면 배탈이나 구토는 물론 기생충 감염까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돼지 대장을 요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세척이 필수입니다. 소금, 밀가루, 식초 등을 이용해 안팎을 반복해서 문질러 닦고 속을 뒤집어 남아있는 점액과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끓이고 양념을 강하게 해도 위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맛있는 곱창 요리의 반 이상은 바로 이 세척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 깨끗하게 손질하고 충분한 고온에서 오래 익히면 대부분의 세균과 기생충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손질하기보다는 외식으로 곱창 요리를 즐긴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 우리가 먹는 곱창이 과연 그런 깐깐한 손질을 거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식당이 정직하게 손질하고 시간을 들여 위생적으로 조리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 대충 헹군 뒤 바로 조리한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위생 문제뿐 아니라 돼지 대장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 살코기처럼 보이지 않아도 대장 부위는 지방이 상당히 많고 특히 볶거나 튀기는 조리법은 기름과 조미료를 듬뿍 사용해 결국 고지방 고염식이 됩니다. 자주 섭취하면 혈중 지질이 높아지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부위는 다른 내장류처럼 콜레스테롤과 요산 수치도 높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금기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돼지 대장은 먹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조건이 따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철저한 위생. 믿을 수 있는 오래된 단골 식당을 찾거나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꼼꼼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적당한 섭취. 아무리 맛있어도 자주 많이 먹는 건 피해야 하며 가끔 기분 전환 삼아 맛을 보는 정도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입은 잠깐 즐거울 수 있어도 몸은 오래도록 그 영향을 받는다는 점. 언제나 기억해 두어야 할 건강한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위는 바로 돼지 목덜미 살입니다. 언뜻 보기엔 기름기 적당히 섞인 고소한 부위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은 돼지 몸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 부위에는 림프 조직과 갑상샘 같은 민감하고 강력한 기관이 함께 몰려 있어 단 한 번 잘못 먹기만 해도 몸속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림프 조직부터 말씀드리죠. 돼지의 림프절은 목 부위, 특히 우리가 흔히 항정살이나 목살이라 부르는 부위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돼지 몸 안의 방어선이자 쓰레기 처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돼지가 감염되거나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세균과 바이러스는 대부분 이 림프절에 모여 걸러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조직 안에는 병원균의 잔해 염증 물질 때로는 항생제나 백신의 잔류물까지 함께 축적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양돈장은 돼지에게 주사를 놓을 때 목 부위를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 항생제나 호르몬제가 이 림프 부위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부위는 독소의 집결지라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돼지 목 안쪽 후두 가까이에 붙어 있는 또 하나의 장기, 바로 갑상샘입니다. 이 갑상샘은 호르몬을 생산하는 내분비 기관인데 여기서 나오는 갑상샘 호르몬은 사람 몸에도 강한 영향을 줍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호르몬이 열에 굉장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냥 끓이고 볶고 찌는 정도로는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갑상샘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고기에 섞여 조리되고 그것을 사람이 먹게 된다면 몸속에서 갑작스러운 호르몬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갑상샘 호르몬 중독 증상은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리며 뛰고 손발이 떨리며 불안감과 열감 식은땀, 두통 불면, 극심한 신경 과민 상태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발작이나 실신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런 갑상샘이 섞인 고기를 먹고 단체로 중독되는 사건도 있었고, 이 때문에 갑상샘은 먹으면 안 되는 부위로 공식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식 도축 과정에서는 돼지의 림프절과 갑상샘 같은 선조직은 반드시 깨끗하게 제거하고 따로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시중에 유통되면 안 되는 부위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자들은 이 저렴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목덜미살이나 림프 부위를 몰래 고기 분쇄기에 넣어 갈아버린 뒤 다른 고기들과 섞어 만두소, 떡갈비, 저렴한 햄버거 패티, 저가 소시지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져 놓으면 육안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고기는 반드시 정품 라벨이 붙은 정육점이나 믿을 수 있는 마트, 전통시장 등 검증된 곳에서 구매하세요. 절대로 가격만 보고 이상하게 저렴한 냉동고기 포장된 정체불명의 다짐육을 무작정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기를 구입할 때는 색과 결을 잘 보세요. 신선한 고기는 선홍색이나 옅은 분홍색을 띠고 윤기가 있으며 단단한 탄력이 있습니다. 반면 색이 어둡고 탁하거나 뿌옇고 잘랐을 때 안에 알갱이처럼 울퉁불퉁한 조직이 섞여 있다면 그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앞의 5부위는 많이 먹으면 문제였지만 이 목 부위의 림프 조직과 갑상샘은 단 한 번만 먹어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고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부에 숨겨진 위험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명적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알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만큼은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돼지고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6가지 부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돼지 뇌에서부터 중금속 축적이 의심되는 간과 콩팥 철저한 세척이 필요한 폐와 대장, 그리고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목 부위의 림프 조직과 갑상샘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니 예전부터 떠돌던 이야기들이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엔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들은 지금 앞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돼지고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부위는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특히 법적으로 유통이 금지된 돼지목의 림프와 갑상샘, 그리고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부신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고기를 구입한다면 이런 위험 요소들은 대부분 사전에 걸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돼지의 뇌간 콩팥대장 같은 고콜레스테롤 고위험 부위는 절제가 핵심입니다. 좋아하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먹는 상차림의 고정 메뉴로 삼아선 안 됩니다. 가끔씩 특별한 날 별미로 맛보는 정도로만 즐기셔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사실 때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지 마세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식품 안전에서는 거의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가격만 보고 덥석 사기보다는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온 믿을 수 있는 출처의 고기를 고르는 것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돼지의 어느 부위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모두 맛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 절약과 창의성은 지금도 배울 점이 많지만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는 이제는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따뜻한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검증된 정보와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팁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꼭 채널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딱 열흘만 마셔도 속이 편안해지고 늘 더부룩하던 아랫배가 가볍게 바뀐다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50세가 넘고부터 복부 팽만감이나 무거운 느낌에 지치셨다면 어쩌면 지금 몸이 조용히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자연의 조용한 지혜 속에서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옛사람들은 진정한 회복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잎 하나, 뿌리 하나, 맑은 물 한 줄기처럼 아주 단순한 것 안에 숨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늘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은 땅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오래가는 회복은 언제나 자연스러운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창조의 선물로 주어진 것들을 통해 몸을 회복하고 살리는 길, 그 본래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재료는 복부를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유행도 아니고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오직 몸의 본래 리듬에 맞춰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조화로운 방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재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비율과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마시는 이 음료가 특별한 이유는 아주 단순한 재료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건강 보조식품도 아니고 어디선가 들은 생소한 약초도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차가운 물도 끓는 물도 아닌 마치 하루를 마치고 편안히 몸을 담그는 따뜻한 욕조처럼 속까지 포근하게 든 물 한 잔입니다. 이쯤에서 정말 그냥 따뜻한 물이요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물 한 잔이 지닌 조용한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따뜻한 물은 소화기관 전체를 이완시키고 부드럽게 자극하여 마치 긴 하루 끝에 긴장을 풀어주는 온욕처럼 몸속 깊은 곳부터 진정시켜줍니다. 위와 장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서서히 풀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작용으로 인해 음식물이 보다 자연스럽게 소화관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물이 자연이 준 혈관 확장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불편한 복부 팽만감이나 변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에게 이제 소화할 준비를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 신호를 받은 소화기관은 소화 효소들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이 효소들이야말로 우리가 음식을 잘게 쪼개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은 과식이나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데도 조용한 힘을 발휘합니다. 속을 포근하게 채워주는 따뜻함 덕분에 허기를 덜 느끼게 되고 입이 심심해서 무언가를 찾게 되는 상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따뜻한 물이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며 신진대사를 서서히 끌어올려준다는 것입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소화기관에 활기를 불어넣는 작은 시작. 하루를 여는 첫 한 잔의 따뜻한 물이 결국 몸의 리듬을 조율하고 뱃속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직접 느껴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만으로 소화와 복부 지방에 변화를 주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몸의 균형을 보다 깊이 있게 회복하고 뱃살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하고자 한다면 다음에 소개할 이 재료를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수백 년간 사랑받아온 이 재료는 단순히 맛있는 조미료로서의 역할을 넘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체중을 조절하고 대사를 되살리는 자연의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잘 익은 사과를 자연 발효시켜 만든 황금빛 액체로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아세트산 미량 무기질 그리고 각종 효소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의 신진대사를 깨우고 무너졌던 내적 균형을 서서히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과식초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은 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그 순간적인 불균형이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과식초는 이러한 급등을 부드럽게 완화하여 당뇨병과 같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식초는 몸에 쌓인 완고한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복부에 자리 잡은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 사과식초는 그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몸을 유도해 줍니다.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소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레몬처럼 사과식초 역시 식사 후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식욕을 조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식초는 위산과 소화 효소의 분비를 도와서 음식물이 장을 따라 더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결과 복부 팽만감, 변비가스 등으로 인한 불편함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는 LDL, 즉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지방과 심혈관 건강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뱃살을 줄이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 또한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식초는 항균 작용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이 각종 유해균이나 곰팡이,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 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밀어주는 자연의 방패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처럼 자연에서 온 재료를 선택할 때 단지 육체적인 건강만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그 과정은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과식초는 몸의 소리를 조용히 듣고 하루를 더욱 가볍고 맑게 시작하게 도와주는 작은 한 방울의 지혜입니다. 일상 속에서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재료지만 그 안에 담긴 치유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덜 먹거나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고 소화력을 되살리고 뱃속의 불편함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선택들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세 번째 재료 없이는 이 아침 음료의 효과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료는 소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들고 복부 팽만을 가라앉히며 몸의 리듬을 조화롭게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중 혹시 이 재료들을 건강 목적으로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바로 레몬즙입니다. 레몬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그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력이 숨어 있습니다. 햇살 아래 노랗게 익은
이 작은 열매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며 이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따뜻한 물과 함께 섞였을 때 레몬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소화 촉진제로 변모합니다. 단순히 혀끝을 자극하는 신맛, 그 이상으로 레몬의 신맛은 소화기관 전체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신음식을 맛보면 입안에 침이 돌기 시작하는 경험 있으시죠? 그 반응은 단순한 미각 반응이 아니라 몸 내부에서 위와 장에 이제 소화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로 인해 소화 효소의 분비가 활발해지고 음식물이 보다 효율적으로 분해되어 불쾌한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 가스 발생 등의 증상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자연 유래 한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장이나 대장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께도 매우 유익합니다. 예민한 장을 진정시키고 자극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죠. 한편 레몬은 맛은 신맛이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알칼리성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몸속의 산성도를 부드럽게 조절하고 전체적인 내장 환경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소화, 영양 흡수, 그리고 지방 대사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몸의 내적 균형이 잘 유지될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쌓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부드럽게 끌어올려줍니다. 이는 단지 장 건강을 넘어서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고 계절성 질환이나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길러주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햇볕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이 작고 소박한 과일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회복의 열매입니다. 몸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매일 아침을 깨우는 힘을 선사해주는 존재. 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고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자연의 조용한 도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료는 바로 생강입니다. 언뜻 보면 주방 한구석에 있는 평범한 향신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소박한 뿌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치유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이요, 그거 요리할 때나 넣는 거 아닌가요?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생강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속을 안정시키며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자연의 약재로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특히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중심이 살짝 흔들리는 듯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생강이 주는 은은한 편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생강은 복부에 가볍게 맺혀 있던 불편함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탁월하며 메스꺼움이나 식욕 저해도 자연스러운 진정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생강의 진가는 단지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 불리는 천연 한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위장뿐 아니라 관절 근육 등에 퍼져 있는 미세한 염증과 긴장을 조용히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 이곳저곳에 쌓여있는 피로와 긴장 그 정체모를 묵직한 불균형이 생강을 통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생강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한 열기를 일으켜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줍니다. 이처럼 생강은 강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대사를 조용히 끌어올리고 몸을 따뜻하게 깨우는데 이상적인 재료입니다. 한겨울 아랫목에 앉아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처럼 생강은 마음과 몸을 동시에 달래주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극 없이 순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회복을 이끌어주는 이 작은 뿌리의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습관 속에 생강을 꼭 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리를 위한 향신료가 아닌
건강을 위한 동반자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 아침 음료를 진정으로 완성시켜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지만 어쩌면 오늘 소개한 모든 재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뱃살처럼 완고하게 남아있는 문제를 조용히 겨냥하고 장내 환경의 균형을 회복시키며 이 조합 전체에 부드럽고 따뜻한 마무리를 더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 그것이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속에는 혈당을 조절하고 뱃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특별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어 몸이 포도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쉽게 내장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 주변에 조용히 쌓이는 지방까지도 서서히 줄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깊은 내장 지방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과 장기에 부담을 주며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데, 계피는 그런 위험을 완화하는 데 있어 아주 고요하지만 확실한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계피의 역할은 단순히 대사작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피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유익한 균은 살려주고 해로운 균은 조용히 억제하면서 장 속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바꾸어 줍니다. 이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생기는 복부 팽만감 과발효로 인한 가스 등의 문제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불균형 때문에 불편함을 겪곤 하는데, 계피는 이러한 불균형을 다정하게 바로잡아줍니다. 또한 계피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와는 다르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소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은은한 단맛을 더해주면서 식사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식사 후 간식에 손이 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계피는 맛을 책임지면서도 칼로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매우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피에는 레몬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지지해줍니다. 계피의 향은 어릴 적 겨울날 따뜻한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그 익숙하고 포근한 냄새처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마음까지 안정시켜줍니다. 단순한 음료를 따뜻한 하루의 시작으로 바꿔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계피가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나무 껍질에서 비롯되어 수천 년간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이 작은 조각은 단지 맛을 더하는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보듬어주는 자연의 깊은 배려이자 선물입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아침, 계피 한 꼬집이야말로 몸을 가볍게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마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5가지 재료 따뜻한 물, 레몬즙 사과식초 생강, 그리고 계피를 하나로 조화롭게 섞었을 때 그 효능은 단순한 합이상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재료가 가진 자연의 지혜가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며 소화 기능을 보다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도와주고 장내에 쌓인 가스나 팽만감을 줄여 속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몸속의 노폐물 배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전반적인 해독 과정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음료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며 노화와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손상 요소들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 조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우리 몸 안의 환경을 보다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결국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과 대사 기능을 지키는데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각 재료는 고유한 천연 화합물들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이 해로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염증 반응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면역력을 매일매일 조용히 보강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부 비만이나 더딘 소화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음료가 식욕을 부드럽게 조절하고 불필요한 군것질을 줄이게 해주며 몸의 신진대사를 서서히 자극하여 체중 관리와 뱃속 불편함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몸 전체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더 가벼운 복부, 안정된 소화, 그리고 전반적인 몸의 활력까지도 느껴질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이 5가지 땅의 재료가 단순한 음료가 아닌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하나의 자연치유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뱃살을 줄이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 몸 전체의 균형과 회복을 도와주는 이 놀라운 조합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아침 기꺼이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약속드린 내용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놀라운 음료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빠릅니다. 먼저 적당히 따뜻한 물을 한두 컵 준비해주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잡았을 때 편안함이 느껴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레몬즙을 2-3큰술 짜 넣습니다. 만약 조금 더 상큼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레몬 껍질을 곱게 갈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엔 거르지 않은 생사과 식초를 한 큰술 넣고 잘 저어줍니다. 신선한 생강은 얇게 저며 몇 조각 넣거나 곱게 간 생강을 반 작은 술 정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피가루를 아주 소량 약 4분의 1 작은 술 정도 톡톡 뿌려 넣으면 이 음료는 완성됩니다. 이 음료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원하신다면 아침과 오후로 나누어 2번에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나눠 드실 경우에는 사과 식초의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분량을 균등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모두 천연 재료들이지만 모든 자연 성분은 균형 있게 사용할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레몬을 과하게 섭취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아, 범낭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과 식초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위나 목을 자극할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비율 안에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 음료를 하루에 한 번씩 10일 연속으로 꾸준히 마셔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기간 동안 뱃속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한층 수월해지며 복부가 눈에 띄게 평평해지는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0일이 지난 뒤에는 3일 정도의 짧은 휴식기를 가지신 후 다시 새로운 주기로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이 음료를 평생의 아침 습관으로 자리 잡고 계시기도 해요. 다만 식단은 자연식으로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함께 병행하신다면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소박한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여정에서 얼마나 강력한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천연 재료를 활용한 치유법은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해온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이 정립되기 전부터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재료들을 이용해 건강을 다스리고 몸의 균형을 회복해왔죠. 고대 그리스 동양의 전통의학, 아시아의 민간요법까지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자연의 힘을 빌려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식초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2000년 전부터 다양한 질병 치료에 권장했다고 전해지며 따뜻한 물은 인도 아유르베다의 해독 의식에서 오랜 세월 핵심 요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레몬은 고대부터 보존과 치유 두 가지 목적으로 함께 활용된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성경 전도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요 이미 한 일을 또 하게 될 것이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도다. 이 구절처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자연의 지혜는 새롭지 않지만 결코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 햇살 아래 자란 레몬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 몸을 따뜻하게 달래는 생강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는 계피. 이 5가지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회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몸을 돌볼 뿐 아니라 땅과 다시 연결되게 만드는 매개이기도 하죠. 이 음료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셨다면 잠시 멈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누군가에게 조용히 나눠주세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이 여정 속에서 지구도 함께 돌볼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질 테니까요. 이 부드러운 습관 하나를 아침에 더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열흘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몸에 일어날 큰 변화를 여는 천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복부 건강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쉽게 지치거나 균형 감각이 약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근육을 다시 되살리고 오래도록 걷고 움직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몸의 중심은 근육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